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뇌졸중의 위험에 있어서 미니 뇌졸중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설명되는데요. 갑자기 짧게 지나는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뇌졸중 진단을 받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떤 증상이 어떤 방식으로 지나는 걸까요? 뇌졸중의 위험 신호에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주 질환의 위험, 치주 농양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이장희의 그건 너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얘기되는 미니 뇌졸중은 어떤 의미일까요? 증상이 가볍게 짧게 지나간다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도 치료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니 뇌졸중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일과성 뇌 허혈 발작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미니라는 뜻이 짧다 이런 뜻인데요. 예. 이 짧은 게 어떤 게 짧은 거냐 하면 시간이 짧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대표적인 얼굴마비, 팔다리마비, 언어 발음 장애 등이 후유증 없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미니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라지고 그런 일이 또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미니 뇌졸중의 좁은 의미로 하면 보통 이제 24시간 이내. 근데 보통 이제 수분에서 수시간 정도 증상이 있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걸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네. 때에 따라서는 치료를 증상이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증상이 후유증 없이 24시간 이내 거의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남는 이제 심각한 뇌졸중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미니 뇌졸중을 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위험 신호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니 뇌졸중은 아주 대표적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고 위험 신호입니다. 예. 그래서 미니 뇌졸중은 뇌졸중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간만 짧고 저절로 혹은 치료에 의해서 짧은 기간 있다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이지 뇌졸중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얼굴마비, 팔다리마비, 언어 발음 장애, 어지럼증, 복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뇌졸중의 증상하고는 비슷한 거군요. 예. 그 시간의 차이라는 거네요. 네, 사실 증상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예. 이제 시간이 짧다는 것이 이제 수분인지 수시간, 며칠 정도의 단위는 이제 뇌졸중이라고 보고요. 보통 24시간 이내 증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 미니 뇌졸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몇 번 정도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하루에도 여러 번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한 2번 내지 3번 이상 지속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고요. 예. 사실 하루에 수번씩 반복이 된다면 거의 후유증이 있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루에 증상이 10차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미니 뇌졸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사실 대표적인 증상, 마비가 특히 한쪽으로 갑자기 마비가 있는 증상은 워낙 중요한 증상이고요. 이게 2번, 3번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 이제 왔다가 사라지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뇌졸중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 이런 미니 뇌졸중을 앞서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사실 조사에 따라서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길게 몇 년 이렇게 따져보면 50%에서 미니 뇌졸중을 경험했다라는 보고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한 20-30% 정도에서 미니 뇌졸중을 사전에 경험하게 됩니다. 아하, 적지 않은 비율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뇌졸중 하면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시간 내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지 회복도 잘 되고 뭐 후유증도 없을 수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미니 뇌졸중은 어떻습니까? 이런 골든 타임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증상이 또 없어지게 되면은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니 뇌졸중을 조금 좁은 의미로 보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아주 지체하진 않으셔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심각한 뇌졸중이 있을 때처럼 뭐 병원을 엄청 빠르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뭐 물론 이제 너무 미루면 재발이거나 심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가시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넓은 의미로 미니 뇌졸중을 살펴보게 되면요. 사실 증상이 24시간 이내 좋아진 거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몇 시간 정도 증상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증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지 이러면서 병원 안 가시는 분도 있는데 설사 좋아지고 있더라도 그럴 때는 특히 빨리 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증상이 발생하고 좋아지고 있어서 증상이 없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응급실을 빨리 가셔서 평가를 받아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해서 빨리 증상을 없애거나 혹은 그게 증상이 좋아지다 갑자기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미리 뇌졸중인 것 같아서 증상이 좋아지고 있어서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안 가야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증상이 좀 좋아진다 싶을 때 오히려 더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좋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이런 증상이 이제 반복되고 그러면은 뇌졸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전조 증상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역시 한쪽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쪽으로 또 객관적으로 본인이 알 수 있거든요. 뭐 물체를 떨어뜨렸다, 팔을 들기 어렵다, 다리가 안 들어졌다, 걷지를 못한다,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다. 이런 이제 객관적인 걸 알 수 있는 확실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설사 수분 정도 있더라도 뇌졸중, 미니 뇌졸중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확연한 증상이 언어 발음 장애인데 네. 본인이 느끼기에 말이 어눌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이 들었을 때 말이 왜 이렇게 새느냐, 언어가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건 좀 더 이제 미니 뇌졸중을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감각 증상, 한쪽이 저리다, 뭐 시리다라든지, 뭐 감각이 떨어진다라든지, 복시,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이런 증상들은 사실 어지럼증 조금 주관적일 수 있는데 이런 증상 중에서도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아서 앉아 있거나 걸을 때 한쪽으로 확실히 쏠린다 이런 것들은 위험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쪽으로 갑자기 나타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힘이 빠지게 되면 물건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힘이 빠졌느냐에 따라서 질 수 있을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예. 보통 손아귀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또 정밀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물건을 좀 떨어뜨렸다, 잘 안 쥐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또 손, 팔이나 다리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무겁다, 잘 안 들어진다, 예. 양쪽이 다르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또 걸어갈 때의 균형감도 없어진다. 예.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서 걷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힘이 빠지면 뭐 걸을 때 이렇게 절뚝거리게 된다거나요. 아니 또 힘은 있는데 균형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몸이 한쪽으로 확연하게 오히려 양쪽으로 비틀거릴 때는 저희가 또 조금 증상을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데 예. 한쪽으로 확연하게 기울어진다. 좀 심한 분들은 앉아있지도 못하시거든요. 오른쪽으로 막 기울어진다든지 예. 왼쪽으로 한쪽으로만 계속 기울어진다. 이런 것들은 위험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앉아있을 때도 몸이 기울어진다면 그건 대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복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여러 겹으로 겹쳐 보이는 거. 근데 사실 네. 이제 좀 피곤하면 또 두 개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보통 뭐 복시도 모든 복시가 뇌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뇌신경이라 그래서 말초신경 이상으로 복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 완전히 구별은 쉽지는 않아서 사실 복시와 함께 말이 어눌하다, 복시와 함께 균형 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상 증상이 겹치면 좀 더 뇌일 가능성이 높고요. 실사 복시에 대해서 조금 애매할 때는 눈을 한쪽씩 가려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양쪽으로 봤을 때는 뭔가 두 개로 이제 갈라져 보이다가 한쪽을 가리면 하나로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양쪽 눈을 가려봤을 때 혹은 어떤 경우 복시가 왼쪽을 보면 더 심하고 오른쪽을 보고 더 심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를 돌려보면서 한쪽 눈씩 가려서 물체가 두 개로 보였다, 한 개로 보였다, 이걸 확연하게 복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뇌졸중으로 인한 복시는 한쪽 눈으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 봤을 때는 정상으로 보였다가 양쪽으로 보면 두 개로 보이는데요. 이게 두 개로 다 보면 증상이 두 개인지 아닌지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 눈을 가려보면 다시 그렇게 괜찮아 살펴보는 보이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미니 뇌졸중을 이제 의심해서 병원을 찾게 되면 이미 증상이 사라진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료실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게 증상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수사관처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좀 여쭤보고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기본적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 질환 같은 위험 요인이 없는지, 흡연 같은 걸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을 자세히 물어보고 병력을 정치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뇌 영상 검사를 해서 특히 뇌 혈관 부분들을 검사를 해서 관련된 혈관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예, 검사가 진행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뇌 영상 검사이고요. 그래서 뇌 혈관 상태가 좀 좁아져 있다든지 일부 막혀 있다든지 이러고 증상이 그쪽 방향으로 관련이 있는 증상이면 이게 미니 뇌졸중이라는 것들을 좀 더 시사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뇌 영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와 함께 또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해서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 혹시 숨겨져 있는 것들 모르는 것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뇌 영상 검사는 뇌 CT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초음파 검사, CT 검사, MRI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을 이제 주로는 이런 미니 뇌졸중을 평가할 때는 뇌 실질 자체도 중요하지만 뇌 혈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든 CT든 MRI든 혈관을 좀 볼 수 있는 혈관 조형 검사를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치료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뇌졸중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나요? 그래서 좀 좁은 의미로 증상이 완전히 좋아진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급성기 치료를 할 수 있는 혈관 재개통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심하면 혈관에 있는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정맥으로 투여하거나 아니면 시술로 경동맥 혈전 제거술을 하는데요. 좀 넓은 의미로 미니 뇌졸중이 의심돼서 점점 증상이 좋아지고 있더라도 혈관 상태가 매우 안 좋거나 골든타임에 오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뚫어드리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이와 별개로 미니 뇌졸중의 가장 문제점은 심각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방적인 치료, 예방적인 약물 치료나 시술 혹은 수술은 일반적인 뇌졸중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미 좀 막혀 있다면은 일반적인 뇌졸중과 같은 방법으로 뚫어주는 시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예방적인 약물 치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약제를 처방하게 되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와 같이 혈관벽에 이제 피딱지, 혈전이 앉지 않게 하는 약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환자 혈관이 더 안 좋으냐, 심장 상태, 특히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약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위험 요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유무에 따라서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니 뇌졸중이지만 또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는 혈관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많고 특히 경동맥이 안 좋으면서 좁으면서 이런 반복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같은 걸 시행하게 됩니다. 요즘은 미니 뇌졸중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뇌졸중 증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캠페인을 통해서 미니 뇌졸중도
굉장히 중요한 전조 증상이고 이런 상태 때 예방을 잘해야 후유증이 있는 뇌졸중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좀 더 알려져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만 특히 미니 뇌졸중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도 있죠. 특히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힐까 말까 하다가 좀 막혔다가 풀리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뇌혈관 상태가 기본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니 뇌졸중 고위험군이다 하면 뇌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뭐 서서히 막히면서 뇌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상태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위험군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렇게 뇌혈관이 안 좋아지는 것은 대부분 동맥경화증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혈관벽에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이 대표적인 위험 인자입니다. 네, 고혈압이 있거나 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미니 뇌졸중 또 신기하면서도 조금 이상한 것이 왜 그럼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혈관이 막히면 이 혈관벽이 이렇게 뭐 동맥경화증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때 같은 게 쌓이면서 서서히 좁아지다가 혈관 내벽이 터지면서 피가 응고가 돼서 막히게 되면 보통 혈관은 또 피가 응고됐을 때 녹여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액 내에 이제 혈전을 용매시키는 물질도 있고 사실 동맥이란 게 압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막힌다 그래서 무조건 그 혈전이 거기 머무는 게 아니고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막혔다 안 막혔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미니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혔다가도 이게 어떤 힘에 의해서 좀 뚫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크게 막히면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면서 그렇죠. 저희가 재개통 치료를 해야 되고 사실 막힐까 말까 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 증상이 좋아지고 있는 경우도 미니 뇌졸중으로 갈 수도 있지만 놔두면 또 다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성기 치료를 설령 미니 뇌졸중이 의심되더라도 혈관 재개통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미니 뇌졸중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미니 뇌졸중은 증상이 있어야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증상이 짧게 없어지는 거 미니 뇌졸중인데 사실 요즘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무증상 뇌졸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영상검사에서 증상은 아무리 여쭤봐도 전혀 없었는데 뚜렷한 이전의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것들 자국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미니 뇌졸중보다는 위험도가 조금 낮다고는 하지만 그 위치라든지 역시 혈관 상태에 따라서 증상은 없었더라도 미니 뇌졸중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미니 뇌졸중 상태에서 발견하고 치료하게 되면 당연히 효과도 좋고 또 후유증의 고민도 좀 덜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니 뇌졸중 자체가 증상이 완전히 없어져서 후유증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 예방 치료를 해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뇌졸중을 막는다면 당연히 이제 후유증 없이 좀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미니 뇌졸중 위험 신호가 왔을 때 이제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런 증상이 나오고 나서 뇌졸중으로 급격하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오히려 미니 뇌졸중 나오고 뇌졸중이 발생한 건 초기가 위험합니다. 2, 3일 내가 가장 위험한 시기고 그 다음 위험한 시기가 일주일, 그 다음 한 달 이렇게 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위험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어떤 불안정한 상태, 혈관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미니 뇌졸중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지체하시면 안 된다는 게 초기 한 2, 3일 사이에 다시 큰 뇌졸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체해서 병원을 방문하지는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할 텐데요. 어떤 뇌 MRI, 뇌 CT 요즘 촬영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찍어보면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미니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제 무증상 뇌졸중이라는 게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증상이 없어도 이걸 찍어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어려운 판단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환자의 이제 위험 요인이라든지 이제 본인은 이게 증상이라 생각 안 했는데 병력 정치를 하다 보면 증상이 있었던 분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위험 요인은 얼마나 있고 또 가족력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확인해서 이제 내 혈관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모든 분한테 이 자기 공명영사 같은 고가의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경동맥 초음파 검사 같은 것들 이 또 몸에 위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스크리닝용으로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면 혈관 조형 CT라든지 혈관 조형 MRI 이런 것들을 촬영하게 됩니다. 예. 위험 인자가 있고 또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면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미니 뇌졸중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추자의 늦기 전에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흔히 치주 질환이라는 말을 합니다. 치아뿐 아니라 치아를 둘러싼 조직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럼 치아 주변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치주 질환, 풍치, 충치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김태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 전공 분야가 치의학 중에서도 이제 치주과학입니다. 예. 네. 그 치주 질환을 다루는 분야인 것 같은데요. 치주라는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구체적으로 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치주라는 단어가 얼핏 듣기에도 좀 발음하기도 힘들고요. 예. 이게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치아의 치자하고 주변의 주자를 따서 치주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치아 주위 조직에 생기는 질병이 치주 질환인 것이고요. 네. 이걸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치주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치아 주변에 있는 조직을 치주 조직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크게 4종류의 조직들이 치주 조직을 구성하고 있어요. 우선 치아를 둘러싼 분홍색 점막으로 보이는 잇몸이 바로 치은이고요. 네. 그 안쪽에는 잇몸뼈에 해당되는 치조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치아는 이런 치조골과 직접 닿아 있지는 않고 중간에서 연결하는 조직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치아 표면에 붙어서 연결해주는 단단한 조직이 백악질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요. 예. 이런 백악질과 치조골 사이에 미세한 공간에는 또 인대가 있어서 치아를 치조골하고 연결시켜주는데 이걸 또 치주인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치주 조직은 치은, 백악질, 치주인대, 그리고 치조골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꽤 복잡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예. 네. 그냥 치주하면 이와 잇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상당히 복잡하게 여러 조직이 결합되어 있군요. 예. 네. 자, 그럼 치주 조직의 역할이랄까요? 치아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습니까? 치과대학생들이 사실 몇 년 동안에 배우는 걸 한마디로 짧게 설명드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렇겠죠. 예. 예,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치조골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치아를 지지하는 기반 역할을 하는 잇몸뼈고요. 네. 치주인대는 이런 치조골과 치아 표면의 백악질 부분을 연결해주는 인대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현수교에서 이제 그 다리를 잡아주는 그런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치주인대는 치조골과 치아 표면의 백악질 부분을 연결하고 있어서 동시에 치아를 고정하면서도 씹는 힘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치아와 주변 조직에 영양 공급도 하고 세포 재생을 위한 무슨 줄기세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조직이거든요. 네. 이런 치주인대가 치아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또 치아 표면에 있는 백악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보호하면서 담요처럼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잇몸에 해당되는 치은인 겁니다. 예.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치과 대학생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걸 다 세세하게 배운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충치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습니다. 예. 네. 뭐 단 것을 먹으면은 치아가 썩는다. 이걸 이제 충치로 흔히 이해하고 있는데 네. 충치 또 많이 듣는 게 풍치예요. 예.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충치는 지금까지 얘기 드린 치주 질환, 이걸 또 풍치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치과 질병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입속에 남아있는 당분들이 양치질 같은 걸 통해서 제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되면 입속에 있는 세균들이 그걸 영양분으로 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젖산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치아의 가장 바깥쪽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단단한 무기질 성분을 부식시키는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기는데요. 이게 마치 치아가 썩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벌레 먹은 치아라는 의미에서 충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벌레가 먹은 건 아니겠죠. 치아 네. 우식증이라는 게 좀 더 정확한 명칭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충치, 그럼 치아 자체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럼 풍치는 치아 주변 조직, 그러니까 잇몸에 생긴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치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지는 않지만 치아 주변에 있는 치주 조직들을 파괴해서 치아를 결국에는 못 쓰게 만드는 풍치하고는 다르게 충치는 처음서부터 치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점에서 예. 풍치라고 하는 것과 충치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치주 질환이 있고 잇몸병도 있고 풍치 이렇게 있는데 비슷한 의미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잇몸에 생긴 염증을 가리키는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우선 치주 질환이라는 말은 치아 주위 조직에 생긴 질병이라는 뜻을 가진 전문 용어라는 걸 아까 설명드렸고요. 네. 잇몸병은 이런 치주 질환을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풍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조상들이 치주 질환에 대해서 이게 바람만 불어도 치아가 시리다는 뜻으로 바람 풍자하고 치아 치자를 따서 붙인 말이라서요. 예. 풍치나 치주 질환이나 잇몸병은 결국 모두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치주 질환에도 치은염, 치주염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염증이 문제인 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치주 질환에 대해서 국제적인 분류 기준이 지금서부터 한 7년 전에 개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세부적인 질병들도 좀 더 포함돼서 구분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런 최신 분류 기준상의 대표적인 치주 질환은 치은염하고 치주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치주 조직이 파괴된 정도에 따라서 잇몸 표면에만 염증이 있는 거를 치은염이라고 하고요. 잇몸 안쪽에 있는 잇몸 뼈까지 염증이 있는 거를 치주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치은염하고 치주염은 그 염증이 퍼진 범위에 따라서 구분되는 치주 질환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염증이 퍼진 범위, 정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치은염일 때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치주염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겠네요. 아주 중요한 설명을 저 대신에 먼저 해주셨는데요. 예. 치은염을 치료하는 건 잇몸 자체의 염증을 없애는 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놔두면 악화돼서 생길 수 있는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치은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 효과 면에서도 치은염은 잇몸 안쪽에 있는 조직들이 복합적으로 파괴된 치주염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고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회복 기간도 굉장히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네. 치은염일 때 상태는 어떻습니까? 증상이 있는지. 사실 뭐 성인들에게 있어서 치아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거의 드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걸리는 치은염은 통증이 안 느껴져서 잘 모르고 방치하다가 치주염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예. 치은염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잇몸 표면에만 염증이 있고
아직 그 안쪽에 있는 조직으로 퍼져나가지 않은 치은염이 초기에는 치아와 접촉하는 잇몸 끝부분에 안쪽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염증 세포들이 조금씩 쌓여나가는데요. 이때는 정말 아무 느낌도 없고요. 그러다가 염증이 잇몸 표면에 서서히 퍼져나가면 평소에 연분홍 빛깔을 띠던 잇몸이 검붉은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가끔씩 피가 살짝 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치은염이 심해지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일이 자주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심부 조직으로 염증이 확 퍼져나가면서 이제 치주염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마지막 단계 치은염 단계가 될 때까지도 특별히 잇몸이나 치아가 아픈 느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치과에 갈 생각을 정말 못 하시거든요. 근데 바로 이때가 원래 건강한 잇몸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최후의 일종의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골든타임이다. 이 네. 말이 와닿습니다. 네. 치은염도 그럼 치주염도 원인은 그 치석이나 치태가 문제되는 건가요? 좀 엄밀하게 보면 치석과 치태 내에서 살고 있는 악성 세균들이 문제인데요. 예. 좀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칫솔질을 안 한 지 한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입속에 있는 점막 세포들이 탈락한 것들이 이제 침 속의 단백질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하는 거하고 결합해서 끈적끈적한 세균막이 치아 표면에 달라붙게 되는데요. 네. 이게 바로 치태거든요. 이렇게 생긴 치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침 속에 있는 무기질 성분과 결합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치석이고요. 예. 이런 치태나 치석을 어떻게든 제거를 하려는 이유가 바로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예. 사실 치태나 치석 자체가 이런 일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여기에 들러붙어 있는 악성 세균들과 이 세균들이 뿜어내는 염증 유발 물질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치석이 세균막을 말하는 거죠. 이게 독소로 작용하는 건가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아 표면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으면서 생기는 세균막이 치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치태가 오랫동안 입속에 있게 되면 침 속에 있는 뭐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무기질 성분과 결합해서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게 돼서 치아에 생긴 돌이라는 뜻으로 이제 치석이 되거든요. 예. 치석도 처음에는 금방 부스러지는 정도의 무른 형태를 보이다가 점점 딱딱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치태건 치석이건 저희가 물리화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이 자체는 독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와서 자리를 잡고 증식하는 구강 내 악성 세균들 때문에 결국에는 치주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서요. 뭐 살다 보면 치아 표면에 치태나 치석이 좀 생겼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그렇게 생긴 치태나 치석 1g에 무려 10억 마리 정도가 넘는 세균들이 붙어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건 결코 무시하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치은염의 단계를 넘어서 치주염으로 발전하고 또 치주염이 심할수록 또 마지막 단계에는 치아가 흔들리고 또 빠질 수가 있는 건지 어떤 분들은 그냥 저절로 치아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까는 치은염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젠 치주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잇몸 표면에만 염증이 있던 치은염이 이제 치주염으로 진행되면 악성 세균들하고 독성 물질들이 점점 잇몸 안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잇몸뿐만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치주인대라든지 뭐 백악질이라든지 그리고 잇몸 안쪽에 있는 뼈인 치조골 같은 다른 치주 조직들도 본격적으로 녹아내리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치주염이 진행되면 점점 잇몸도 줄어들게 되고 치조골도 흡수되면서 치아가 길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다가 결국은 상태가 악화되면 나중엔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가 저절로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이건 마치 아무리 집이 멀쩡해도 집 주변에 집안이 무너지면 집도 부서지는 거하고 같은데요. 치주염이 심해지면 아무리 치아가 건강해도 치아를 지지해주던 치주 조직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치아가 기댈 수 있는 조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치주 농양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조금 생소하긴 한데 치주 농양 뭡니까 이게? 방금 전에 물어보셨던 그 치주 농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름이 나오는 병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잇몸에 고름으로 가득 찬 종기가 생기는 질병을 치주농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주농양도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치주 질환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근데 통상적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치과 질병 중에서 세 번째 정도의 발병률을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한 치과 응급 상황에서 한 7%에서 14% 정도를 차지할 정도의 병입니다. 이 치주농양은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주염이 원래부터 있었던 잇몸을 치료받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 있다든지 아니면 설사 그 치주염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부위가 덧나서 악성세균에 감염이 돼서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치주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음식물이나 이쑤시개 같은 그런 이물질이 치아 사이에 끼어 들어갔다거나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이갈이 같은 악습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드물게 치과 보철물이나 교정장치로 인해서 자극을 받은 치주 조직 내부에 악성세균이 감염되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세균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자, 네. 그럼 이 세균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네. 우리 입속에는 사람에 따라서 약 500종에서 1000종류까지 되는 세균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다행히 대부분의 세균들은 몸에 해를 주지 않는 이로운 균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구강위생 관리도 잘 될 경우에는 일부 해로운 균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치주 조직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구강위생 관리가 잘 안 돼서 악성균들이 많아진다든지 설령 악성균들이 평소처럼 소량으로 있다 하더라도 몸에 있는 지병 때문에 전반적으로 몸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면역계가 약해지게 되면 악성세균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전신 건강도 관리해 주시는 가운데 규칙적인 양치질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치과 내원을 하시며 구강위생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교정이나 보철물도 원인이 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교정장치나 보철물이 치주 조직에 예기치 않은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정상적으로 잘 쓰고 있는 교정장치라든지 치과 보철물이라기보다는 한지 오래돼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라든지 교정장치나 보철물에 어떤 이유에서건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져서 이게 이제 치주 조직 내부에 자극을 주게 됐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때 참 운이 나쁘게도 악성세균이 감염되게 되면 치주농양이 바로 생길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면역력도 치주농약을 유발한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치주농양은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면역이 저하된 게 크게 원인이 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전신적인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서 잇몸에 생기는 농양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치주농양이 아니고요. 편평세포암이라든지 비호치킨성 림프종 같은 것들이 잇몸의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초진할 때 이게 정말 치주농양인지 아니면 다른 악성 질환들이 잇몸의 그 증상을 나타낸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농양이라고 하니까 이제 고름을 빼내는 게 치료일 것 같습니다. 다른 네. 치주 질환들과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른가요? 치은염이나 치주염과는 다르게 치주농양에는 고름이 생겨 있는 상태라서 예. 이걸 해결하는 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치주농양도 치주 질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기본적으로 하시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종기가 생긴 정도에 따라서 종기로 부풀어 오른 잇몸을 살짝 절개하고 배농을 하기 위해서 튜브 같은 걸 설치해서 고름을 빼내는 수술적인 치료를 추가로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치은염이나 치주염과는 다르게 항생제를 치료 과정 초반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점도 일반적인 치주 질환과는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때 사용하는 항생제는 치주 농양 상태에 따라서 국소적으로 적용하거나 경구 투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이렇게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치아 건강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김태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프레디 아귤라의 안악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